안녕하세요, 아침소입니다. OT 1강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이제 큰 개념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디테일한 실행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비유를 하자면 대기의 흐름,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흐름을 타면 당연히 더 높고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기류에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기류에 맞서서 서 있는다 라고 하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힘이 들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건 더더욱 힘이 들겠죠. 마치 이런 기류처럼 패러다임은 우리 시대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이 14년 동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패러다임을 잘 타고 활용해서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돈을 잘 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때 돈을 잘 벌었다가 지금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요. 예전엔 잘 안 됐지만 지금은 또 잘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바로 이런 패러다임을 잘 활용하는 순간이 됐을 때 그때 꼭 돈을 벌더라 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생겼을 때 네이버를 잘 활용했고,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페이스북을 잘 활용했고, 인스타가 나왔을 때 인스타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한 분들이 갑자기 수백억 매출을 만드는 혹은 그 이상을 하는 그런 광경들을 봐왔습니다.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흐름이 나왔을 때 이걸 잘 활용한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보고 깨달았어요. 이런 새로운 플랫폼에서 왜 꼭 슈퍼스타, 라이징 스타가 나오는가. 기존에 잘했던 플레이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플레이어들을 뛰어넘는 그런 스타들이 탄생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생소하다, 어렵다 라는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뭔가 서비스가 새로 나오면은 그게 생소하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게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성공 사례가 안 나와요. 성공 사례가 안 나오니까 여전히 도전할 만한 가치를 못 느껴요. 도전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니까 시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생소해요. 이 반복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소한 게 익숙해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 생소함과 어려움과 성공 사례가 없는 케이스를 뚫고 시도를 계속 해보고 거기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징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등덤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중요한 게 이 현 시대를 흐르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우리 숙박업 시장에 이 패러다임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아마 중요할 겁니다. 지금이 어떤 패러다임이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들은 AI 시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의 시대다, 인스타의 시대다, 이런 컨텐츠의 시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는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AI 뿐만 아니라 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엄청나게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을 도와주는 툴, 영상을 만드는 데 도와주는 툴, 글을 쓰는 데 도와주는 툴, 그 툴이 점점점 고도화되고 또 AI까지 붙으면서 그 툴을 사용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또 작업물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도 일종의 그런 도구인 거죠. 그런 도구가 발전한 시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컨텐츠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영상 컨텐츠라던가 전문성 있는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특정 매체, 특정 큰 회사들만 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미디어의 힘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의 큰 흐름이고, 또 한 가지 흐름으로는 개인이 미디어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초능력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능력은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특별하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이할 정도로 놀라운 초인적인 능력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거였냐면은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해내는 걸 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퍼 개발자, 슈퍼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은 10사람이 해내는 개발 능력을 혼자 다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10인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능력자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공사판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혼자 10인분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는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
사람의 몫을 해내는 사람을 능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능력이 좋다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분야를 넘나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이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됐고,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작곡가가 아닌 사람이 작곡을 할 수 있게 됐고, 모델의 도움 없이 모델 촬영본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명의 개발자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툴들이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개발자인데 개발 능력만 올려주는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능력, 기획 능력, 촬영 능력까지도 다 가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진짜 드라마틱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 광고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광고 수립하는데 A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크리에이티브 기획자 CD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작사, 프로듀서 매니저가 있어야 되고, 촬영 단계에서 감독이 있어야 되고, 조명, 카메라 감독, 미술팀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또 후반 작업을 할 때, 즉 편집을 할 때 이 편집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송출 단계에서는 광고 심의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미디어 플래닝이라고 해서 TV,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어떻게 송출할지를 결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광고 한 편이 송출되는데 이렇게 많은 과정들과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가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방을 다 채워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수십억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인데, TV 광고, 영상 광고는 꿈도 꿀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이렇게나 많은 인력들이 들어갔는데, 이렇게나 많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이제 이거를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말이에요. 진짜 꼭 초능력 같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개인이 이 수많은 사람의 능력을 다 가져와서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혼자서 이걸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헐크보다도 더 좋은 초능력인 거예요. 헐크는 초인적인 괴력을 가지고 그 빌런들을 다 때려잡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빌런들이 없으면 그 괴력 어디다 쓰죠? 현실 세계에서는 빌런이 없잖아요. 헐크의 괴력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공사판? 공사판에서 물건 나를 때나 그 능력이 좀 칭찬받을 것 같은데요. 커피 타주면서 야, 너 내일도 여기로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에이스라고 우대 받을 것 같긴 한데, 현실 시대에는 내가 수많은 툴을 활용해서 전문가의 능력을 흉내내는 게, 그게 더 훨씬 헐크의 능력보다 초능력에 가까운 거죠. 이걸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숙박업으로 돌아와서 숙박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호텔 혹은 숙박업의 상품을 팔아주던 곳들은 여행사들이었어요.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에 따라서 고객은 직접 정보를 찾기보다는 여행사의 추천에 따라서 호텔을 선택을 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 미국에 여행 붐이 불면서 그때 여행사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고, 이런 여행사들이 다양한 여행 패키지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객들에게 세일즈를 해왔습니다. 그때 대규모 호텔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 여행사의 역할이 훅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인터넷이 등장하고부터였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두 개가 새롭게 생겼는데, 하나가 바로 포털 사이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 포털 사이트들이 생겼고, 다른 하나가 여행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OTA가 생겼습니다. 부킹닷컴, 호텔스.com, 익스피디아, 아고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이 국내에서는 별로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큰 호텔들,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왔지만, 국내 손님이 국내 숙박업을 이용할 때는 사실 이걸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때 펜션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런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아왔던 거죠. 모텔이나 중소형 숙박, 도심 속에 있는 숙소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화려한 간판이었어요. 화려한 간판과 조명, 이런 것들로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들어오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아이폰의 등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시대와 함께 대어플리케이션의 시대가 열렸고, 사람들은 모바일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 느려터진 핸드폰으로 이 작은 화면을 보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겠어, 답답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지금은 집에 있는 PC를 켜는 경우는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아주 고도의 작업, 회사 일을 한다거나 어떤 업무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핸드폰으로
다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바일 환경에 점점 더 친숙해지고 모바일 환경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OTA들도 어플리케이션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야놀자 여기어때도 앱을 만들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던 거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OTA 앱들은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엄청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편리성, 실시간으로 가격을 비교해서 저렴하고 합리적인 곳을 찾을 수 있다는 편의성, 오프라인에서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호텔들만 보고 그곳만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호텔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즉 호텔의 데이터베이스가 많다는 그런 장점, 그리고 또 리뷰 시스템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녀온 후기를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또 다양한 프로모션, 쿠폰이라던가 그런 할인 이벤트가 있다는 장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장점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썼고 이제는 그걸 사용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야놀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구야 놀자가 나왔을 거고, 여기 어때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기 어떤가요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야놀자 여기 어때가 처음 이제 우리 모텔에 영업을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지방은 비교적 늦게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놀자 여기 어때 영업사원이 모텔에 가서 사장님 이거 가입하시면은 매출이 늘어나요, 30만 원밖에 안 해요 라고 했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던 시절이었어요. 아, 우리 그런 거 안 해, 그게 뭔데, 이런 식으로 이 어플에 대한 이해도도 없었고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도 없었고 OTA에 대한 이해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우리 그런 거 안 해, 가, 이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영업을 해왔었어요. 이 패러다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냥 우리한테 30만 원 받아가려고 하는 영업사원의 달콤한 제안, 뭐 이 정도로 취급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흐름은 올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고 고객들에게 강력한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고 빠르게 입점했던 모텔, 호텔들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벌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서야 사장님들이 야놀자 여기 어때 직원들을 불러다가 우리도 가입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된 거고, 그렇게 광고료 3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500만 원이 넘는 광고 상품이 등장하게 된 거죠. 지금은 사실상 모든 업체들이 야놀자 여기 어때에 가입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인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서비스인지는 이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사진 올리는 곳, 자기 부를 과시하는 곳, 자기의 미를 과시하는 곳,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친구들끼리 소통하는 곳, 친구가 어디 갔다 왔다 라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맛있었겠다, 좋았겠다 정도의 댓글을 달아주고 친목을 다지는 정도, 그러니까 싸이월드의 연장선, 싸이월드의 새로운 버전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는 연예인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쁘신 분들이 많이 올렸죠. 그 이쁜 분들이 어디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냐면 호텔, 펜션, 풀빌라 이런 곳들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 숙소에 예약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예쁜 인플루언서가 우리 숙소에 와서 사진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약을 하더라 라는 경험을 이때 처음으로 우리 숙박업 사장님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 숙박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인플루언서가 화장품을 썼더니 그게 품절이 됐다, 어떤 인플루언서가 옷을 입었더니 그게 또 품절이 됐다 라는 대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인플루언서가 우리 숙소에 다녀와서 사진을 찍고 올렸더니 이게 홍보가 되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인스타그램을 어떻게든 해야겠다 라고 해서 숙소들이 계정을 만들고 여기에 사진을 올리고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는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그 팬들이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가 뭔가의 컨텐츠를 올렸을 때 호응해주는, 그렇게 작동을 했는데 숙소는 팬이 없잖아요. 숙소가 뭔가를 올리면은 이거를 팬을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숙소 오세요 홍보용으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 홍보용으로 올린 걸 보고 누군가가 팬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숙소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되게 어려웠고 이걸 풀어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판매 마케팅 측면에서 숙박업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여행사, 인터넷 등장,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의 등장, 포털 사이트의 등장, 모바일의 등장, 어플리케이션의 등장,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OTA의 활성화, 그리고 SNS의 등장, 뭐 이런 식으로 세일즈 측면에서 우리 숙박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여행사 OTA 분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포털과 SNS 분류가 있습니다. 이 둘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사와 OTA는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 숙소를 팔아줘야 됐어요. 열심히 팔아줘야 그들이 수수료를 받거나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홈페이지도 열심히 만들어 놓고 가격 할인도 할 수 있게끔 잘 해놓고 사장님들 숙소가 잘 팔리게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상세 설명도 잘 적어놓고 이렇게 우리 숙소를 열심히 팔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 포털 사이트, 검색, 네이버, 구글 이쪽과 인스타그램은 이걸 해주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냥 플랫폼을 제공할 뿐 우리의 상품을 대신 팔아주기 위한 서비스를 본인들이 직접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안에 인스타그램 호텔 이란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호텔이라고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네이버 호텔이라는 영역이 있지만 그거는 OTA 정보를 그냥 긁어와서 보여주는 것일 뿐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글에서도 구글 호텔 똑같이 야놀자 여기 어때처럼 수수료 줘 혹은 광고비 줘 우리가 홍보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걸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 숙소를 예쁘게 혹은 잘 포장해서 보여주지를 못해요. 자기네들 돈 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알아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해보세요 정도는 그냥 놔두고 있는 수준인 거지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팔아드릴게요 라는 건 아닌 거죠. 즉 우리가 숙소를 판매할 때 이 OTA 여행사 쪽은 유료 서비스인 거고 포털과 SNS 쪽은 무료 서비스인 거예요. 무료 서비스이니까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이쪽은 유료 서비스니까 상당 부분 다 알아서 해줘요. 대신 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포털 사이트, 즉 네이버와 구글을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야놀자나 이런 곳에는 모든 숙소들이 다 입점해 있는데 이곳은 거의 하지 않아요. 지금 네이버가 나온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네이버 쪽에서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모르시거나 그거 뭐 하는 거 어렵잖아 라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인스타그램도 나온 지 15년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2010년에 개발이 돼서 2012년에 한국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한국에 런칭했을 때만 해도 연예인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얼리 어답터 같은 분들이 하는 그런 트렌디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리 어답터들과 연예인들이 올린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일반 사용자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이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이때 숙박업 사장님들은 어떤 식으로 이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했느냐, 약간은 간접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숙소에 와가지고 그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들이 홍보가 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고객들을 데리고 오더라 라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냐면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사진 찍기 좋은 곳을 만들자, 즉 인스타그램에 찍어서 올릴 만한 포토존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좋은 풀빌라, 독채 숙소, 감성 숙소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제가 셀프 인테리어에서 만들었던 그 서양적인 호텔도 사실 이걸 겨냥해서 디자인하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겨냥한 압도적 비주얼의 비싼 숙소들이 등장했고 잘 돼왔죠. 특히 코로나 시대가 맞물리면서 해외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숙소들이 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뭐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인스타의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인플루언서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주는 게 10,000명한테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제 그 효과가 10,000명이 아니라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알고리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인스타그램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변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현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그 흐름의 방향대로 우리가 비행을 해야지 더 멀리 더 높게 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현재의 패러다임은 바로 수많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걸 SNS라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송출할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 힘을 다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초능력을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비단 제 개인의 의견은 아니에요. 챗GPT를 만든 샘 알트만이 2024년 2월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 1조짜리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사례를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야놀자 같은 회사를 우리는 유니콘 회사라고 부르는데 이 야놀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니콘 회사를 단 한 명이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샘 알트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 명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10명 혹은 20명이 1조짜리 회사를 만드는 상황을 보게 될 거라는 걸 그렇게 특별한 통찰력이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그림이 쉽게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하고자 한다면 내가 영상 촬영도 하고 기획도 하고 카피라이팅 글도 쓰고 영상 편집도 해서 내가 미디어에 송출할 수 있는 이 초능력 같은 능력을 개인이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거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으실 숙박업 마케팅 강의에서는 내 숙소의 매출 높이기 위해서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실행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1차적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2차적 목표도 있습니다.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2차적 목표도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적 목표가 뭐냐? 이 패러다임의 흐름에 맞게 개인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올리는 것. 그게 2차적 목표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이름이 숙박업 초능력 마케팅입니다. 그냥 들으면 조금 유치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이것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초능력을 얻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헐크처럼 방사능 좀 맞고 스파이더맨처럼 그냥 거미한테 물려서 초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뭐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어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처음 하는 건 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요가 시작한다고 하면 요가의 기본 동작만 해도 땀이 뻘뻘뻘 납니다. 제가 잠깐 복싱을 배웠던 적이 있는데 복싱 원투 요것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대단한 스킬,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은 다 원래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과 내 머리와 내 근육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도 그 방향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 뿐인 거죠. 하지만 어색하고 힘들고 생소하고 그래서 안 하고 그래서 성공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색하고 생소하고 이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남들 쉽게 하는 그런 마케팅은 기회가 아니에요. 야놀자 돈만 내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기회가 되진 않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다음 OT 2강에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